자,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출제위원 있죠? 그 출제위원회 임명이촉. 자, 출제위원회 임명이촉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한다 그랬죠? 자,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자, 시험시행기관의 장하면 누굴 얘기한다 그랬어요? 네, 시도지사 또는 국장을 묶어서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면 중개모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 출제 선정 검토 채점을 담당할 자를 위촉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출제 선정 검토 채점을 모두 다 이렇게 할 사람들을 출제위원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출제는 준수 의무가 있죠. 그래서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요거는 시험 문제 출제 선정 검토 채점상 위상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라. 만약에 이행하지 못했다.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출제위원회에 대한 조치가 있었죠.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출제위원 때 그 명단을 다른 시험시행기관에게 다른 시험시행위원회 장, 그 다음에 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요. 자, 몇 년간 출제위원으로서 임명 요청하지 못한다? 네, 5년간 출제위원으로서 임명 요청하지 못한다. 자, 5년 이런 거 여러분 구분해 보시고, 자, 출제위원을 보세요. 출제위원은 일단 임명 요청권자가 누구다? 시험시행기관의 장. 요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제 임명 요청한다 틀립니다. 시도지사가 한다 틀립니다.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대상은 부동산 중개모 관련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출제인이 있다면 몇 년 동안? 5년 동안.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험 공고. 자, 시험 공고는 어디다 한다? 관보 및 일간신문. 자, 관보 및 일간신문. 관보 또는 틀립니다. 관보 및 일간신문 한다. 관보에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한다? 일간신문에도 한다 그랬죠? 자, 관보 및 일간신문에 시험을 공고를 하는데, 이때 이제 두 번 공고하죠. 계략적 사항을 공고합니다. 시험 시행일 며칠 전? 시험 시행일 한일이고. 계략적 사항은요, 매년 2월 28일이죠.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28일이고, 까지죠. 자, 매년 2월 28일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시행 공고는 시험 시행일 며칠 전까지? 90일. 자, 그래서 두 번 계략적 사항, 예정 공고라고 합니다. 예정 공고는 매년 2월 28일까지. 매년 2월 28일까지 하고요. 자, 매년 2월 28일 날 공고한다고는 틀려요. 2월 28일까지 공고한다. 자, 그 다음에 또 시행 공고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응시원서 제출. 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를 제출하라 그랬죠? 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를 제출하라 그랬습니다. 이때 응시원서 제출할 때 뭐 낸다? 응시수수료를 내게 되죠. 응시수수료 원칙은 뭐예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죠. 자, 응시수수료 부분은 다시 한번 구분해 봅니다.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자, 응시수수료와 관련된 부분. 수수료는 원칙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원칙과 예외가 있다. 원칙은 어떻게 응시수수료 내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였죠. 원칙은 예외가 있었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때는요, 직접 시행할 때는 국토교통부 국장이 장관이 공고하는 수수료 내고요. 그 다음에 또 위탁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위탁했을 때는 위탁 받은 자가 그다음 위탁한 자의 뭐를 승인을 얻어서 결정하는 수수료 이렇게 해서 공고하는 수수료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보죠. 이제 응시수를 내는데 원칙은 지자체입니다. 그러면 이때 시험 응시 원칙 누가 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하는 거죠. 시도지사가 하는 거니까 지자체 조례 중에서 무슨 조례? 시도조례겠죠. 자, 그 다음에 국장이 직접 시행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고를 했습니다. 자, 위탁했을 때는요.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 문장 바꿔놓으면 아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자, 위탁 어떻게 돼요? 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권으로서 이렇게 됐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걸 살짝 바꿔봅니다. 위탁한 자가 위탁받은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을 이렇게 바꿔놨죠. 맞아요? 틀려요? 네, 틀리죠. 거꾸로 됐죠. 그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문장 거꾸로 되면 이건 잡아내기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조심하라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원칙과 예외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응시수료냈습니다.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수료냈는데, 응시수수료를 어떻게 돼요? 이제 반환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뒤에 보면, 뒷페이지로 나갑니다. 시험시행관의 장은, 자,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응시의사를 뭐 할 때 처리할 경우에 국토교통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뭐 하라? 반환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응시수수료의 반환 기준이 어디 있다? 국토교통부령에 있습니다. 반환 기준이 뭐가 있다? 국토교통부령. 자, 그러면 절차 방법. 자, 거기 옆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구정이 있는데 제가 요약집에 안 나눴습니다. 자, 반환에 대한 반환 절차와 그 다음에 또 방법 있죠? 절차와 방법은 뭐 어떻게 정한다? 시행, 공고에서 정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시험, 시행,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했어요. 자, 반환 절차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반환에 대한 절차와 방법은 어디에 있다? 시험, 시행,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험, 시행, 공고에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반환 기준은 어디에 있고요? 국토교통부령이죠? 국토교통부령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했죠? 자, 반환 기준, 그 밑에 5가지 있죠? 그 5가지 기준은 어디에 있다? 5가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있죠? 국토교통부령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반환 절차와 방법은 뭐에 있다? 시험, 시행 공고에 있습니다. 시험, 시행 공고. 자, 시험, 시행 공고. 최종적으로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한다 그랬죠? 거기 공고에 절차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구분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 문제 또 이제 이런 문구도 잘 나옵니다. 수수료를 과온합한 경우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과온합하면 과온합의 전부죠. 과온합하면 과온합의 전부. 자, 그 다음에 시험 시행기는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요. 귀책사유로 응시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납입한 수수료 전부. 귀책사유로 응시하지 못했다. 자, 그 다음에 또 접수기간 내 취소합니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납입한 수수료 전부. 접수기간 내 취소하면. 그 다음에 접수기간 마감일, 접수기간 마감일 언제요? 다음날부터. 다음날이 꼭 들어가지만 된다 그랬죠? 며칠? 7일에 접수 취소하면 어떻게 된다? 100분의 60. 자, 그 다음에 또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 며칠 전? 10일 전까지 접수 취소하면 어떻게 된다? 100분의 50 이렇게 되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과온합했으면 어떻게 돼요? 과온합의 전부죠. 과온합했으면 과온합의 전부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귀책사유로 응시하지 못했다. 시험 시행기간에 귀책사유다. 그러면요, 수수료 전부죠. 자, 그 다음에 접수기간 내 취소하면 전부죠. 수수료 전부. 자, 그러면 또 그 접수기간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렇게 되면 100분의 60이고 그 7일이 경과된 날부터 시험 시행일 며칠 전? 10일 전. 그럼 100분의 50. 자, 그럼 여기서 수수료 전부를 반환받는 것은 뭐예요? 자, 몇 개? 2개죠. 자, 수수료 전부, 이건 2개다. 자, 첫 번째 보면 과온합했을 때는 전부자는 들어갔는데 수수료 전부가 아니죠? 그렇죠. 과온합이 조심하라고. 제가 3, 4월 달 때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이거는. 자, 과온합의 전부. 그래서 이건 수수료 전부가 아니에요. 수수료 전부라고 하는 것은 2개. 귀책사유하고 접수기간 내 취소. 요거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조심할 거 있었죠? 접수 마감일부터 7일이 아니라 마감일 어떻게 돼요? 다음날부터 이렇게 된다는 거. 그 구분을 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수료 내고 이제 시험에 응시합니다. 그러면 합격자 결정 방법. 자, 원칙은, 여기는 원칙은 없는데요. 원칙은 1, 2차 각각, 각각 별 40, 평균 몇 점? 각각 별 몇 점 이상 올라와야 되고요. 40점 이상 올라가면 평균 몇 점? 60점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요거는 개념 구분하고 좀 넘어가시라. 자, 한번 예전에 설명드렸던 거 다시 한번 합니다. 선발 예정인원 공고와 최소 선발 인원이 있었죠. 자,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한다.
의미 파악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공고는 누가 하죠? 공고. 예,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하죠. 선발 예정인원 공고. 이거는 인원수 제한이라고 그랬죠. 올해 3,000명 뽑겠다 이런 게 했죠. 자, 이거는 몇 회 때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몇 회 때 이렇게 했었다 그랬어요. 9회 때라 그랬죠. 9회 때 3,000명 뽑겠다 공개했었고 8회 때 2,000명 뽑겠다 공개했었고요. 자, 10회 때부터는 공고 없어졌다 그랬죠. 10회 때가 왜 없어졌다 그랬어요? 그때가 IMF라 그랬죠. 99년도. 10회가 99년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원수가 공고되는 부분. 이렇게 인원수가 공고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인원수가 공고되면 일단 1차는 절대평가죠. 가까운 분 사실 평균 20점을 일단 합격시킨다 그랬습니다. 1차는 절대평가예요. 근데 2차 시험면 2차는 뭐가 된다? 상대평가로 넘어간다 그랬죠. 2차 시험면에서 가까운 편 몇 점 이상인 자? 네, 40점. 자, 여기서 60점이 아니에요. 가까운 편 몇 점?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이렇게 이 인원수에 보면 평균 60점이 아니고 평균 40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까운 별 몇 점 이상 올라와야 되고요. 40점 이상 올라와야 되고 평균 40점 이상이면 됩니다. 자, 가까운 별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거는 1차 선발 예정 공고하면 어떻게 내렸어요? 이 3,000명 등수에 안 들면 어떻게 떨어진다 그랬죠? 평균 60점 넘어도 떨어진다 그랬죠. 자,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게 나올 것 같아요. 뭐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온다 뭐 한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딱 옛날에 했던 거 9회 때까지 했던 거 다시 부활시키면 됩니다. 근데 아마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꾸 협박합니다 지금. 자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빡시 공부해줘야죠. 뭐 곧 된다 소리도 많이 나오는데 언제 될지 솔직히 몰라요. 언제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곧 된다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최소 선발 비율. 자, 이거는 어떻게 된다? 최소한의 인원수를 보장해준다 그랬죠. 자, 일단 의미 파악하고 넘어가랬죠. 올해 10,000명을 갖다가 공고합니다. 자, 이거는 2차 시험 응시자 대비 15% 공고한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올해 최소한 몇 명 뽑아준다? 10,000명은 뽑아준다 그랬죠. 그래서 자, 합격자가 5,000명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보다 15,000명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5,000명 나왔습니다. 60점 이상짜리가 15,000명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15,000명 모두 합격이죠. 2만 명 모두 합격이죠. 자, 근데 언제 적용하는 거냐? 자, 여기에서 합격자가 5,000명 나왔다. 근데 올해 최소한 몇 명 뽑아줘야 했다? 네, 10,000명 뽑아줘야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10,000명 뽑아줘야죠. 그래서 60점이 안 된 사람 중에서 어떻게 한다? 끌어올려가지고 10,000명을 채워주는 제도가 바로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최소 선발 비율 제도다. 이건 15회 추가 시험과 16회 때 적용됐던 제도라서요. 그래서 자, 모두 다 동점 끌어올릴 때 이때는 또 여기 3,000등 등수 나올 때 동점자는 모두 어떻게 한다? 합격자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파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요. 자, 그러면 이제 합격자 공고하죠. 합격자 공고 누가 하는 거예요? 공고는 일단 무조건 누가 한다? 공고는 누가 해요?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 공고합니다. 합격자 공고한다. 자, 합격자가 결정된 때 이를 공고한다 그랬죠. 합격자가 결정된 때 며칠 이내에 공고해요? 날짜가 없죠? 자, 여기 날짜 없습니다. 자, 며칠 이내 이런 건 날짜 나오면 틀려요. 합격자가 결정된 때 10일 이내에 공고한다. 이건 다 틀려요. 그냥 합격자가 결정된 때 공고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격증 교부 있죠? 자격증 교부. 자, 합격자가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시험 합격자 결정,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몇 월 이내? 2월이 어디서 나온다? 자격증 교부에서 나오죠? 1월. 자,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 시험 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한 후에, 일단, 자격증을 교부한다 그랬어요. 자, 교부대장에 기재한 후에 교부한다. 자, 항상 여러분들이 뭘 교부해주면 대장에 기재하고 교부합니다. 자, 자격증 교부해줄 때는 어디다 기재한다? 교부 대장 있죠? 기재하고 교부하고요. 그 다음에 등록증 교부해줄 때는요? 등록증 교부해줄 때는 등록 대장에 기재하고 교부하죠. 그 다음에 지정서 교부할 때는요? 지정 대장에 기재하고 교부하죠. 자, 지금 대장이 몇 개 나왔어요? 3개 나왔죠. 3개 다 어떻게 관리하라고 그랬어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자,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사유가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어떻게 하라?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자, 일단 여기서는 3개를 공통으로 보면 돼요. 자, 증 교부해줄 때, 지정서도 하나의 증이죠. 증 교부해줄 때는
뭐 어디다 기재하고? 대장에 기재하고 교부해주고 이 대장은 어떻게 관리하라?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법으로 관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격증 이렇게 교부합니다. 교부를 해주고 나서 자격증 잊어버리거나 뮤스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교부권자가, 일단 교부권자부터 좀 강조해줘야죠. 교부권자가 누구예요? 시도의사죠. 교부권자는, 자, 자격증 교부권자는 누구 된다? 시도의사. 그러니까 시도의사가 시행해도 누가 교부해주고? 시도의사가. 그 다음에 또 위탁해도 누가 교부해준다? 시도의사가. 그 다음에 국장이 직접 시행해도 시도의사가 교부해준다 그랬죠. 자, 그러면 재교부, 교부받은 자격증을 잊어버리거나 자격증 못 쓰게 된 경우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때 재교부는 누구한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재교부는 교부한 시도의사. 재교부는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한다 그랬죠. 자,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재교부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 제조료자 하는 수수료를 낸다 그랬죠. 지자체제로 수수료. 근데요, 자격증 재교부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만 있고 위탁에 대한 실제 규정 없어요. 자, 그러면 자격증 재교부를 위탁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위탁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위탁하게 되면 위탁 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으로서. 자, 여기서 보니까 여기 있구나. 써오는 거 제가 기억나는 것 같은데. 자, 여기 보니까 응시할 때도 마찬가지죠. 응시할 때도 위탁하게 되면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문을 수수료 이렇게 됐죠. 자, 이 위탁에 관련된 요 부분이, 자, 응시 수수료 관련 부분이 자격증 재교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재교부를 뭐 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는 거예요. 위탁하게 되면 위탁받은 자가 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문을 수수료를 낸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격증 재교부까지 했다. 재교부 어디다 한다 그랬죠? 어디다 한다? 교부한 시도의사. 자, 그러면 이제 자격증 양도대여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 있었죠. 자, 자격증에 대한 뭐 있었어요? 양도, 그 다음에 대여, 그 다음에 양수를 금지한다 그랬죠? 양도대여 양수를 금지한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됐죠?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이름 빌려주는 것도, 자, 이름만 빌려줘서 하는 것도 소위 말하는 것보다 대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 양도대여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제가 아마 강의할 때 양도대여를 주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문장상에 그 공인중개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이렇게 나와도 이게 뭐가 되는 거? 양도대여에 해당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구분해 보시고, 이렇게 자격증 양도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받아서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양도대여하면 어떻게 돼요? 양도대여하면 자격 어떻게 된다? 취소. 자격이 어떻게 돼요? 취소되고 형벌 1-1. 준 자뿐만 아니라 받은 자도 형벌 1-1이죠. 자, 양도대여하면 중개사법에 양도대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양도대여 두 가지 있었어요? 자격증 양도대여와 등록증 양도대여. 자,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서 양도대여 있었어 없었어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해주죠? 그 지정에 대한 양도대여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죠? 그건 아마 못 들어봤을 겁니다. 지금 양도대여는 자격증과 그 다음에 등록증에 대한 양도대여 있습니다. 자, 자격증과 등록증 양도대여. 양도대여 하면 두 가지 기억하라고 했어요. 취소되고 1-1이다. 양도대여 하면 두 가지 기억하라. 자격증과 등록증 양도대여고요. 걸렸다면 둘 다 어떻게 된다? 취소되고 1-1. 이렇게 그럼 구분을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양도대여 하면 자격이 어떻게 되고요? 취소되고 형벌 1-1. 준 자뿐만 아니라 뭐도요? 받은 자도 1-1 이렇게 되죠. 자, 그거 구분 일단 해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또 보죠. 자, 이제 양도대여는 이 정도까지. 그리고 양도대여 부분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단지 몇 건만 자기가 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어도 이것도 뭐가 된다? 자격증 양도대여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왜 나왔는지. 자, 제가 한번 등록증 양도대여와 자격증 양도대여 구분한 적 한 번 있을 거예요. 자, 1월 달에 한번 구분해 본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자, 자격증 양도대여와 등록증 양도대여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내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격증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등록을 하고 이때부터 애초에 얘한테 맡겨버리면 이게 뭐가 된다? 자격증 양도돼야죠. 근데 일정 기간 내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면 이거 뭐가 된다? 등록증 양도되라고 했어요. 등록증 양도에다 자격증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등록을 하고 나서 단지 몇 건만 내가 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어도 형식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격증 형도에 해당된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사명칭 사용은 있었죠. 자, 공중개사 아닌 자,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공인, 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명칭, 유사명칭에 대해서 사용을 어떻게 한다? 금지한다.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누구죠? 자격 취득하지 않은 자. 아까 연습했었죠? 자,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자격 취득하지 않은 자. 그럼 자격증 없는 사람이죠? 자격증 없는 사람입니까?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명칭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격증 없으니까 공인중개사 명칭 써서도 안 되고 이런 비슷한 명칭도 써서는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거기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이런 판례가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동업관계에서 뭐 한 거예요? 명함에다가 대표 누구 써가지고 다니죠? 이거 뭐 해당된다?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위반된다 그랬죠. 대표 누구 써가지고 다닌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해당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장해 보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명칭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개업공개사는 자 이거 붙였습니다. 자, 이게 문장 맞아요? 틀려요? 개업공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명칭 사용해서는 안 된다. 틀리죠? 자, 개업공개사 아닌 자 누구예요? 네, 등록하지 않은 자죠? 등록하지 않은 자도 공인중개사 있다면 써도 되죠?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 아닌 자는, 근데 개업공개사 아닌 자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있었어요. 뭐였었죠?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어떤 명칭 써서는 안 된다? 공인, 중개사, 그렇죠. 사무소,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명칭, 유사명칭에 대해서 사용을 어떻게 한다? 금지한다 이렇게 됐죠. 자, 지금 유사명칭 사용 금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개업 공개사 아닌 자는 공개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명칭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은 자는 공개사무소라든가 부동산 중개라는 문구를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개업자 빠지고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개사무소 이렇게 됩니다. OX 개업자 빠졌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개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명칭 사용해서는 안 된다. OX 예, 이건 틀립니다. 개업자 빠지면 틀려요. 자, 왜요?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중에서 요 명칭을 써야 될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부칙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한다? 요거 빠지면 틀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것들 먼저 구분을 해 놓으시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구분을 해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나중에 문장 나오면 되게 헷갈려요. 뭐 들어갔다 빠졌다 하는 거 있죠. 그거 여러분들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해보면 나중에 좀 많이 연습을 좀 해주셔야지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자, 드디어 이제 문제, 오늘 좀 배운 거 다시 한번 쭉 한번 복습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문제를 한번 보죠. 저는 문제를 옆에다가 이렇게 좀 붙여놨습니다. 자, 보이죠? 이제 국내에서 법령 및 중개실무와 관련된 그 OS 부분입니다. 천재인데 이 첫 문제는 넘습니다. 그래서 첫 문제 딱 맞추려고는 했는데 요거 제가 이제 다른 학원 같은 데서 이 천재 문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천재라고 그래서 그 또 문제를 또 쉬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래가지고 첫 문제 넘는데요, 그래요. 그것까지 할 일 없어서 쉬어야 또 참 신기한 사람들 많습니다. 어쨌든 첫 문제 좀 넘어요. 자, 봅시다. 다는 못 풀고요. 관련되는 부분 쭉 해서 연결해서 한번 풀어보죠. 자, 4번과 5번, 5번 보죠. 자, 공유사법은, 자, 4번 해보세요. 개업공개사의 건전한, 지도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자, 건전한 지도 육성. 건전한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지도 육성이 일단, 자, 뭐죠? 자, 거기, 여러분들이 살짝, 이제 생각 안 나면 살짝 옆에 컨닝 해도 돼요. 그걸 보니까 이 법은, 자,
자, 용어의정의. 자, 이제 용어의정의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용어의정의 어떻게 되죠?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군경제에 이바지 함을 목전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이지, 자, 지도하는 것은 일단 아니죠. 자, 그런 문구들. 자, 그 다음에 5번에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업무 등을 정함을 목적,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네, 맞죠? 최종 목적 다시 보세요.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렇게 했죠? 자, 그걸 보면 되겠죠. 자, 여기에 만약에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 등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틀리죠? 자, 그거는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6번 문제 보죠. 중개행위에는 개업공개사가 거래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아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 일방 당사자 의뢰에 의하여 중개하는 것도 포함된다. 예, 맞는 내용이죠. 자, 쌍방으로부터 의뢰받은 것뿐만 아니라 일방으로부터 의뢰받은 것. 그럼 일방으로부터 의뢰받은 게 뭐라 그랬었어요? 소위 말하는 뭐죠? 공동중개였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형태의 중개를 보면 자, 여기에서 보면 A하고 B가 있고, 자, 대부분 이런 형태죠. 쌍방으로부터 받는 거죠. 그런데 자, 일방으로 받는 경우 있다. A는 갑에게, B는 뭐다? 을에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일방으로부터 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자, 7번에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진정으로 거래 당사를 위해 거래를 알선 중개하는 의사를 갖고 있었냐는 개업공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 자, 요거는 판례 부분 한번 요약집에서는 제가 건들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진정으로 거래 당사를 위해 거래를 알선 중개하는 의사를 갖고 있었냐는. 자, 여기서 보세요. 진정으로 거래 당사를 위해 거래를 알선 중개하는 의사를 갖고 있었냐 하는 것은 개업공개사의 주관적 의사예요, 객관적 의사예요? 일단 진정으로 거래 당사를 위해서 한 요 앞에 문구는 주관적 의사죠. 자, 근데 판례는 이런 주관적 의사가 아닌 뭐예요? 객관적으로 보아서 결정한다 그랬죠. 아마 기본서에서는 한번 설명드렸던 판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뭐라 그랬다? 객관적,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중개행위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11번부터 한번 다시 보죠. 11번. 거래 당사자 사이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교환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한 행위 중개에 해당한다. 교환, 매매교환, 임대차, 교환 들어갔죠? 맞는 내용이고요.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을 하지 않은 자가 일정한 보수받고 중개를 업을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되죠? 자, 그래서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일정한 보수받고 중개업을 했다면 이건 당연히 중개업이죠. 그래서 컨설팅업자가 컨설팅의 부수에서, 여러분들 제가 저쪽 외곽에 뭐 여기도 많다 그랬죠. 컨설팅 간판 달고 있죠. 거기서 알선 행위를 하고 보수받았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다? 중개행위죠. 중개업에 해당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13번에 거기 보면 금방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나오죠. 제가 지금 12번 했었죠? 네, 그럼 13번에 보면, 13번에 했던 얘기가 금방 나옵니다. 일정 보수받고 중개행위를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업을 한 경우, 이것도 뭐 된다? 중개업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14번에 보면,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을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토지만 하는 것은 중개업이죠.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은 오피스텔만 하죠. 다른 거 안 해요. 오피스텔만 하죠. 좀 당연히 중개업이죠. 자, 그 다음에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행위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그 행위 알선이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서 저당권 설정 행위가 같이 이루어졌죠. 당연히 이것도 중개업에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16번 보죠. 법 2조의 정의, 3호의 소정이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이 될 수 있다. 중개업의 조건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의뢰, 그 다음에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 이렇게 했죠? 자, 그럼 보수를 일단 당연히 어떻게 돼요? 받아야지만 되죠. 자,
그러면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20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자,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자격을 취득한 자를 뭐라 그러죠? 공인중개사. 자, 다시 한번. 공인중개사는 어떤 사람이다?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을 취득한 자. 자, 그러면 21번. 외국에서 부동산 중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상 공인중개사 아니다. OX? 예, 맞죠? 왜요? 자, 여러분들 용어 이정에서 잘 보세요.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이랬죠? 자, 그러니까 이 법이 아닌, 이 법이 무슨 법이에요? 중개사법이죠. 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부선 관련된 자격증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인정 안 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반복 해석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에 미면매매 중개하고 보수받았습니다. 중개업 해당? 예, 이거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죠. 우연한 기회 하면 업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거 구분해 보시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 24번부터 볼까요? 24번에 자, 중개보조는 소속공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 소속되어 자,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 소속되어 일반 성무 및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단순한 업무를 뭐하는 자? 보조는 지금 수행하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25번 소속공개사에는 개업공개사의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맞는 내용이죠? 자,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공인중개사인 사원 또는 임원이 뭐가 된다? 소속공개사 포함된다 그랬죠? 자, 이 문장을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포함된다. 사원 또는 임원이 포함된다. OX? 예, 그러면 틀리죠. 사원 또는 임원 중에서 누구만 소속공개사예요? 공인중개사인 사원 또는 임원만 소속공개사이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26번 보죠.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개사 업무, 중개업과 관련된 현장한 내용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자, 지금 이 26번이 틀린데요. 자, 그러면 단순한 업무 보조할 수는 있죠. 보조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렇게 문장이 나오면 일단 틀려요. 왜 문장이 틀리느냐? 지금 소속공개사는 뭐를 할 수도 있어요?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죠. 만약에 이 문장대로만 있다면 업무 수행이라는 것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업무 수행자가 빠져서 틀린 거예요. 보조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 문장이 그대로 만약에 소속공개사 용어정이라면 업무 수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빠지는 거죠. 자, 그게 빠져서 틀리고요. 자, 그럼 29번 문제를 보죠. 자, 29번.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개업공개사 아니다. 개업공개사 뭐예요? 개업공개사란 개설 등록한 자죠. 그러면 자격 취득 후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개업공개사가 아니죠. 네, 이렇게 문장에서 나오는 지문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뒤로 넘어가서 자, 몇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가죠. 33번부터 보죠. 33번에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 1회 건물 매매 계약 중개하고 보수받은 경우 중개를 업을 한 것으로 본다. 우연한 기회죠? 아니고요. 외국의 법에 따라 공개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개사법상 정의하는 공개사로 본다. 안 돼. 아까 유사한 문장 또 봤죠? 이게 각각 그 시행연도가 좀 틀린 문장이 그러니까 유사하게 문장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란 법인인 개업공개에 소속된 공개를 말한다. 만을 말한다. 법인인 개업공개에 소속된 공개사가 아니고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개인인 개업공개에 소속된 사람도 소속공개사죠. 자, 그러면 이제 중개된 사물 부분 들어가죠.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완성되지 않았으나 특정 동호 수요를 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는 국내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네.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특정 동호수를 정해서 뭐 한 거예요? 분양계약 체결됐죠? 자, 그러면 이거는 중개대상물 해당이 되죠. 자, 신축 중인 건물로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진 미등기 상태 건물은 중개대상물이다. 대상물 해당? 되죠? 일단 중개대상물의 조건 민법상 뭐 해야 된다? 건물이라면 민법상 건물이 해주면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콘크리트 지번 위에 볼트로 조립되어 쉽게 분리철거가 가능하고 3면에 천막이나 유료를 설치하여 주변을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 국내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해당 안 된다 그랬죠. 자, 4번과 3번은 같은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벌써 몇 번 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5번 보죠.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자, 이거는 단순한 당첨권이라고 그랬죠. 당첨권을 입주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중개대상물에 해당 안 된다. 자, 그러면 6번에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택지를 공부할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다. 대토권 중개대상물 아니다. 자, 대토권은 토지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죠.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7번 지상권 그 다음에 등기된 판매권 그리고 20톤 미만의 선박은 모두 중개대상물이다. 선박은요? 아니죠? 자, 근데 20톤 미만 왜 선박은 주로 20톤이 자꾸 나와요. 20톤 선박하면 자꾸 20톤이 나오거든요. 왜 20톤이 나올까요? 예, 선박 등기할 수 있는 기준이 20톤입니다. 그래서 자꾸 20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중개대상물은요 20톤 미만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선박 자체는 아예 중개대상물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영업용 건물의 비품, 영업상 노하우,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노하우는 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이거 뭐죠? 자, 이거 보세요. 다시 한번. 영업용 건물의 비품, 영업상 노하우, 이거 뭐예요? 이게 바로 권리금이죠. 자, 다시 한번 보죠. 이게 요 액면 그대로 문장 나왔었습니다. 실제 기출에서. 이게 뭔지는 알아야지만 되죠. 영업용 건물의 비품, 영업상 노하우. 이걸 소위 말해 뭐라 그런다? 예, 권리금. 자, 그 밑에 10번 보세요. 10번은 좀 더 상세히 나왔죠?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또는 점포이자 등 영업상 이점. 이 다 권리금이죠? 권리금은 중개대상물 아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11번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중개대상물이다. 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않는다. 토지 소유권, 이게 지금 임목과 관련된 부분이죠? 자, 토지 소유권,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않는다. 예, 미치 맞는 내용.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지금 임목 등기를 하죠. 저기에서 나무를 이렇게 등기했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등기해서 별도의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소유권이 생긴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저당권이 생긴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소유권이 생긴다는 뜻은 요것만 별도로 처분할 수 있죠. 자, 요것만 별도로 처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세요. 그러면 토지의 처분, 토지의 여기를 처분할 때 나무 그대로 남겨둘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지상권을 만약에 설정했다면 지상권만을 처분할 수 있죠. 물론 예외적으로 이 임목의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는 이 지상권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어요. 누구의 동의 없이는? 네,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는 함부로 처분할 수 없죠. 이거는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문제고, 자, 여기에 만약에 지상권이 권리가 설정됐다. 별도로 처분할 수 있어요. 지상권. 처분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이 지상권은 별개의 권리로서 처분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입목하면 무조건 등기입니다. 입목 등기. 여러분이 입목하면 무조건 뭐다? 입목하면 등기된 입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등기되지 않은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목의 집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입목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건 뭐다? 등기된 입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등기되지 않은 것을 얘기한다. 뭐라고 표현한다? 수목의 집단이라고 표현해요. 자, 13번에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벌치한 경우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해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그랬죠.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친다? 벌목된 수목에도 미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13번 입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된 경우는 어떻게 된다? 지상권 설정 것으로 본다 그랬죠. 자, 그 다음 입목에 대한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뭘 준용한다? 네, 부동산 등기법을 준용한다. 그 다음에 16번에 주로 입목과 관련된 부분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시험 문제 많이 안 나왔어요. 거의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게 어디게 많이 나왔다? 입목계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16번에 보면 지상권자에 속하는 입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 밑에 있는 권리는 함부로 할 수 없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구분해 보고요. 자, 그러면 자, 뒤로 한번 넘어가서 보죠. 자, 22번 볼까요? 자, 질권, 그 다음에 개인의 공유권 매립 토지, 예고 등기한 설정한 토지는 모두 중개대상물이다. 일단 OX, X죠? 자, 이 X는 이유? 질권, 질권 때문에 그래요. 개인의 자,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을 거예요. 개인의 공유권 매립 토지. 중개대상물이죠? 원래 공유수면은 아니죠. 그러나 개인이 만약에 공유수면 매립했다. 이건 당연히 불법 매립할 리가 없겠죠. 허가받아서 만약에 매립했다면 이건 중개대상물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고등기가 돼 있어도 당연히 중개대상물 해당이 되죠. 자, 지금 예고등기는 없었지만 자, 그러면 또 23번 법정지상권, 특허권, 접도구에 포함된 사유지 모두 중개대상물의 이다. 법정지상권은 갈라지죠. 성립과 이전으로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 또 특허권 중개대상물 아니죠. 자, 그럼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유지 중개대상물이죠. 접도구역 혹시 들어보셨어요? 접도구역. 도시에는 접도구역 거의 없어요. 시골 쪽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도로변 옆에 말뚝 하나 박은 게 있어요. 시멘트 말뚝 하나 박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 했냐면 접도구역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거 왜 만들어 놨을까요?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네, 근데 도로를 확장하려면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도로 예정지로 지정합니다. 도로를 확장하려면 뭘로 지정한다? 도로 예정지로 지정해요. 그럼 이 접도구역이 뭐냐? 이거는 도로를 보호하는 구역이에요. 접도구역은 도로법에서 나오는 법인데 도로법에 보면 5m 범위, 도로 경계선부터 5m 범위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접도구역에서는 이거 토지에 건축물 신축 금지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형질 변경을 금지해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이 지나가시다 보면 도로 옆에 왜 농작물 짓는 거 있죠? 그다 불법 경작이에요, 그거. 그 도로 옆에 보면 이렇게 된 데다가 원래 요까지는 누구 땅이에요? 여기서부터 도로라면 이렇게 경사지 요까지는. 예, 국가 땅입니다, 이거. 여기만 국가 땅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 접경 여기까지는 다 국가 땅인데 여기다가 뭘 짓는 거예요? 홍두 신고 막 그러죠? 그 옆에 동네 사람들이. 그다 불법 경작입니다. 왜냐? 형질 변경 자체를 금지해요. 왜냐? 뭘 하기 위해서? 도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한다? 접도구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접도구역에 자, 접도구역은 물론 제가 여기다가 요까지가 국가 땅이라고 그랬지만 접도구역이 도로 경계선부터 몇 메타까지는 접도구역이라고 그랬어요? 5m까지를 접도구역 지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접도구역이 될 수 있죠?
근데 여기 거는 어떻게 된다? 만약 농지면 그냥 농지대로 사용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건물 짓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접도구에 포함된 이런 사유지도 일단 중개대상은 당연히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보죠.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관리는 시도지사의 고유 업무이다. 누구예요? 정책심의위원회 관련된 부분은 국장이죠.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예, 시험에 관한 사항이죠. 시험에 관한 사항이니까 맞는 내용이고,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되는 관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 맞죠. 이것도 지금 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자, 구성 운영대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 제도와 관련된 부분 보죠. 자, 공인중개사 제도. 자,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다. 누가 원칙이에요? 시도지사가 원칙이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할 수 있죠. 자, 이번에 시도지사는 시험합치서 결정국을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자, 맞는 내용이죠? 예, 시도지사는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하는 거? 시도지사가 하죠. 시도지사가 하고, 자,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 기간에 장애 교부한다는 건 틀리죠? 시도지사가 교부하는 거죠? 시도지사 교부한다. 언제까지 교부하는 거예요? 합격자 결정 권리부터 몇 월 이내? 1개월 이내.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3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 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회 사후 의결을 거쳐야 된다. 미리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 문제 출제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정책심의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랬어요. 자, 5번에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책심의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연히 시험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예, 맞는 내용. 자, 시험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그랬죠.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일 때 그의 시험 치르지 않을 수 있다 그랬죠. 이때 결정권자는 누구냐면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 결정권자고요.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칩니다. 자, 그러면 6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중개사 합격자에게 자격증 교부해야 된다. 이건 뭐예요? 예,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하는 거? 시도지사가 하는 거죠. 자, 7번 보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접수 취소한 자는 100분의 60이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5가지. 과오납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과오납의 전부죠. 과오납의 전부. 자, 그 다음에 시험 시행기간에 귀책사로 시험 응시하지 못했습니다. 수수료 전부. 접수기간 내 취소합니다. 수수료 전부.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접수기간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이죠. 다음 날부터 7일. 접수 취소하면 100분의 60. 자, 그리고 그 7일이 경과된 날부터 시험 시일 며칠 전? 10일 전까지죠?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이렇게 되죠. 자, 8번은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관련된 부분인데, 자, 보죠.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에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자, 이거는 이제 아까 배운 게 아니라 저쪽 행정처분 부분에 가서 한 거죠. 자, 그러면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틀리다. 그럼 어떻게 돼요? 뭔가 이게 거꾸로 됐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자,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처분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에 어디로 통보한다? 예, 교부한 시도지사에 통보하죠. 그러면 결국 최종적으로 취소 처분은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해 놓으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중개인을 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 해당한다. 맞는 내용? 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문구입니다. 무자격자가, 자, 명함에다가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뉴스 이렇게 있었죠? 대표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죠? 그럼 이건 뭐가 된다? 네, 유사한 명칭 사용인지 해당된다. 라고 했었죠. 자, 11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어야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는 몇 년 동안? 3년 동안 시험 못 본다 그랬죠? 자, 부정행위자는요? 5년. 자격 취소는 3년. 자, 시험 못 본다는, 공인중개사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험 못 본다는 얘기죠?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무자격자 을이 공인중개사인 간명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 형식으로 중개업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자, 무자격자인 을이 공인중개사 간명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 형식으로 중개 업무를 했습니다. OX? 예, 일단 맞아요. O를 혹시 옆에 거 보고 O 하신지는 않았겠죠? 그 옆에 거, 옆에 오해가 있죠? 하는데 옆에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예? 가리고 하셨어요? 보죠?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자, 무자격자가 동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동업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여기에, 갑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을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자격증 없는 사람. 자, 나는, 자격증만 있고, 제가 이 얘기했을 거예요. 자격증만 있고, 돈도 없고, 경험도 없어요. 얘는 뭐만 없는 사람? 자격증만 없는 사람이죠. 돈도 많고, 뭐도 많아요? 예, 경험도 많죠. 자, 그러면 얘와 얘가 같이 해가지고, 얘는 자격증 들고 오고, 얘는 뭐 들고 오고? 네, 돈 들고 해가지고, 일단 같이 하는 것은 위법 위반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는 위법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왜 이게 중개사법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가 맞는 내용이냐? 딱 문구 하나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언뜻 보면 이게 동업관계는 분명히 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는데 이렇게 했는데요. 이 문구 하나 때문에요. 이 무자격자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중개 업무를 했죠. 그래서 형사처벌이 됐습니다. 자, 이때 얘가 동업관계인 얘가 여기서 업무를 직접 한다면 이건 뭐가 되는 거? 대여행위에 해당되죠. 그래서 1-1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얘기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무자격자와 이게 동업관계 자체는 뭐가 아니다? 위법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이게 단속할 때 집중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랬죠? 집중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왜요? 이럴 경우에 얘가 주도적 업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집중 단속의 대상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맞는 내용이고 13번에 자격증을 특정 업무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여 못하지요. 자, 그 다음에 공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중개행위 아니다. 자, 대여받은 자가, 자, 이때 판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대여받았습니다. 자, 이제 갑이 을에게 대여를 해줬습니다. 대여를 해줬고요. 얘가 뭐가 된 거예요? 받은 자가 있죠?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A와 직접 계약을 체결했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요,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얘가 요때는요, 제3자 입장에서 자, 얘가 직접 계약서 쓴 거예요. 누구 명의로 썼냐면 누구 명의로? 얘 거 대여받았죠? 대여받아서 계약서하고 환기서를 다 써준 거예요. 지가 계약 체결하면서 자기가 거래 당사 역할을 하면서 얘가 중개 준 것처럼 쓴 겁니다. 계약서는 누가 다 쓰고요? 얘가 다 쓰고. 자, 이때 이거는 계약서하고 환기서면서 다 있어요. 누구 명의 거? 예, 간명의 거 있는데
근데 이거는 얘와 직접 샀죠. 이건 중개이가 아니다. 이건 뭐에 불과하다? 직접 거래에 불과한 것이지 중개인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거의 끝났는데 자, 15번 문제 보죠. 무자격자가 공개사 업무를 수행하는지 이것도 이제 관련 부분 나옵니다. 무자격자가 공개사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개사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외관상 공개사가 직접 공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지 형식을 취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이건 거꾸로 됐어요. 자, 그 옆에 해설 간단히 보면 자, 무자격자가 공개사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는 외관상 그 공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지 형식을 취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누가 한 거예요? 무자격자가 공개사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한다. 앞뒤가 어떻게 돼요? 바뀌어져 있죠. 자, 그러면 짠 17번 거래 당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거래 당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중개 의뢰했습니다. 그럼 이 거래 당사자 처벌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자격증 대여 행위는 유무상을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죠. 자, 대략 이 정도로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는 풀지 않고 이렇게 해서 쭉 하면 걸러가면서 한번 풀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은 일단 다 풀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항상 그날 할 거, 그날 한번 문제 같은 거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